안녕하세요. 저는 제6기 꿈나무 푸른교실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기름초등학교 6학년 최리아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경과 관련해서 한 길로 계속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자님을 뵈면은 책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마련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쁩니다. 기자님은 현재 한겨레 신문에서 10년 넘게 환경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별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굉장하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10년 넘게 환경 기사를 계속 쓴 건 아니고요. 기자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주제의 기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동 문제에 대한 기사도 쓴 적이 있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사도 쓴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 지금 6, 7년 정도는 주로 이제 환경 기사 중심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렇게 계속 기사를 쓰신 그런 기자님이시면 정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렇게 환경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환경 기자, 그러니까 꼼프 기자단에서 환경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환경 기자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기자는 사회 현상이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취재한 뒤에, 취재라는 거는 뭐 그냥 공부하고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취재한 뒤에 그것을 독자들 혹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을 기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자들도 여러 영역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특히 환경 기자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혹은 때로는 고발하고 혹은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는 기사를 주로 쓰고요. 또 하나 환경 기자의 특징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의 신비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국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환경 전문 기자로 시작하신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럼 환경 전문 기자가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사실 그 환경 전문 기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여러 다른 분야를 거치면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그 캐나다 허드슨만의 북극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그 뼈저리게 체험을 했고, 그때부터 그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사를 하나둘씩 쓰다 보니까 점차 지구온난화에서 뭐 그 자연 파괴 문제 그리고 뭐 동물의 생태 문제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 기사를 계속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터뷰 전에는 SBS의 박수택 기자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TV 뉴스하고 신문 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신문 뉴스만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TV 뉴스와 신문 뉴스는 환경 문제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똑같은데요. TV 뉴스는 기본적으로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의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뉴스로 쓸 것이냐 그리고 보도를 할 것이냐의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TV 뉴스는 가장 첫 번째 고려 조건이 바로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TV 뉴스는 신문 뉴스는 좀 달라요. 신문 뉴스 같은 경우는 꼭 그 영상이나 현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논평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우리는 신문 뉴스를 쓸 수 있죠. 근데 반면에 TV 뉴스는 좀 그 영상이 없는 부분은 좀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TV와는 다른 신문 뉴스의 매력이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텔레비전보다는 신문 뉴스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주제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문 뉴스가 TV 뉴스보다 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그 점이 좀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기자님께서는 그렇게 불법 포획된 돌고래 재돌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취재하시고 기사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재돌이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이 쓴 기사를 통해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예. 기자하면서 가장 보람이 드는 순간은 제 기사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읽어주었을 때,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보람이 드는 순간은 그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불법 포획된 그 서울대공원의 남방 큰돌고래 재돌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 쓰게 됐는데요. 그 기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제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돌이라는 이름을 사실 아는 사람은 서울대공원의 조련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아, 얘가 바로 제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신문에 이제 크게 제돌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제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돌고래 보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지금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돌이가 어제 드디어 바다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순간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기뻤어요. 특히 이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제돌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환경 파괴와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보람이 있었죠. 아, 그럼 저도 그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서 이번에 제도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환경 기사뿐만 아니라 북극곰은 걷고 싶다, 지구가 불났다 등의 책도 집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예요? 예, 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자단들도 이번에 이제 기사를 쓰게 될 텐데요. 기사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조금 단편적이라는 좀 그 약점이 있어요. 예, 그 사건 하나마다 아무리 길게 써봐야 분량의 한계가 있고, 텔레비전 뉴스 같은 경우도 보통 1분 30초, 길어야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아주 짧은 지식들에 나열이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좀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기사를 생산하고, 그리고 기사가 생산한 그 총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좀 더 깊이 그리고 심층적으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북극곰은 걷고 싶다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북극, 남극, 적도 이제 그리고 여러 그 기후 변화의 취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쓴 것들을 좀 더 저의 주장과 메시지,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쓴 책이 되겠고요. 지구가 불났다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그 환경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쭉 써본 책이 됐어요. 네. 아, 그럼 지금 책을 읽으면서 지식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고 신문 기사보다도 더 많은 네.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간된 지구가 불났다라는 책의 제목 있잖아요. 예. 그 제목을 보면서 정말 흥미롭고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우리의 지금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지구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가장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지구가 불났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북극에 사는 북극곰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태평양에 사는 투발루 원주민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불났다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와 동시에 우리의 사람들도 지금 지구의 일부잖아요. 우리도 지구를 이루는 생명체의 일부 구성원이거든요. 사람들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약자는 지금 뿔이 났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구가 불났다라는 6자의 그 짧은 제목으로 요약을 해보았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뭐 발생하고 또 그걸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또 발생하고 수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명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중 생태가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밖에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생물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동물이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죠. 예. 기온이 약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4도 정도 올랐어요. 그 0.74도 정도 올랐고, 북극은 바다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거의 예전보다 20에서 30%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북극곰은 이 바로 바다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이거든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바다가 얼었을 때 그 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동물인데, 이 바다 얼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북극곰의 살 곳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동물은 북극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도 있어요. 고래도 있고, 그리고 남극의 펭귄도 있고, 예, 가까이는 뭐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기온에 민감해지면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러면은 기자님,
이렇게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면은 이렇게 온실가스가 적게 일어나는 원자력 같은 걸 사용해도 별로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체르노빌 사고나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거 보다 보면 무서워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시 부상하게 된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했죠. 그러다 갑자기 일이 한 번 더 터졌죠. 바로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세계 각국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자력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성, 방사성 물질이 한번 누출이 되면 이것이 국적이나 국경의 경계 없이 모든 나라로 이렇게 몰아치면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제어하는 과학기술의 완전성도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결정을 이미 내렸지요.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대체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좀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봐요. 물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다 뭐 때려 부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정도 점진적인 폐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다른 에너지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좀 더 힘을 쏟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대체 에너지를 찾고 이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남종현 기자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즐겨 하시는 에너지 절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에너지 전략 방법 중에 아주 으뜸인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겨울에 우리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문풍지를 사오세요. 예, 문풍지를 사와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구멍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막으세요. 이 아파트 대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에 있는 창문, 각종 조그만한 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주위를 문풍지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열 손실을 한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아마 이 난방 비용도 꽤 10에서 한 2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불과 몇 천 원만 쓰면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붙여놓으면 조금 미관상 안 좋기도 한데 한번 그렇게 붙여놓고 써보면 집안이 훨씬 따뜻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뿔난 지구를 조금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뿔난 지구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지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이해해 주려면 먼저 친구와 먼저 소통하고 교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뿔난 지구를 달래려면 먼저 지구에 먼저 다가가서 자연과 함께 벗삼고 자연에 대해서 뛰어놀고 숲에 가면 이게 무슨 식물이지 이건 무슨 나무지 하면서 먼저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절로 뿔난 지구를 달래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어떤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정교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럼 긴 시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꿈프 기자단도 기자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